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도서 322회 오늘 지겹지 않니 청춘 노릇 안주희 저자니까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생방송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저자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라리 PD가 아니라 날 지식을 있는 사람, 날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원 나부랭이이지만 밥벌이를 설레게 만들게 하고 싶은 여자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스타일 컨설턴트 스타일 와이프 최지혜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김종환 MC 같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사원에 비해 갔습니다. 네, 신입 직원인데 오늘 그 상사님 같이 야근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세 명의 MC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저자이신 오늘 안주희 저자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 스튜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좋은 얘기하실 때 저희를 보지 말고요. 이쪽 네. 보고 하세요. 지금처럼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먼저 아까 보니까 제가 핸드 스튜디오 아시는 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손 들었는데 네. 절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네네. 핸드 스튜디오가 뭐 하는 데인지 사진관인지 네. 아니 뭐 네. 손가락 뭐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데인지. 네. 실제 저희 회사의 그 아주머니 몇 분이 가끔 1년에 몇 번씩 오세요. 사진 찍으러. 아. 진짜 오십니다. 오. 사진관 아니냐. 야. 동네에 이렇게 어. 스튜디오라고 있으니까 와봤다. 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 TV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처럼.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고요. TV는 폰하고 다르게 가족 공용 기기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굉장히 선별할 필요가 있고 양질의 컨텐츠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TV에 적합한 컨텐츠도 직접 발굴하고 소싱하는 그런 역할도 네.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평균 연령 28세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자회사까지 하면 40명이고 핸드 스튜디오 본사에는 3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어깨에서 최고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잘 네.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 몇 살이세요? 저 32살입니다. 32살. 네. 최고령자는 아니시고요, 지금? 33살이 최고.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저 사진에 네네. 뒤에 보면 앱들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 앱들도 뭐 스마트 TV에 최적화돼서 앱을 만드시는 네. 겁니까? 폰의 앱은 예를 들면 문자를 대신하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앱이 있다면 네. TV는 방송이 주 장비잖아요. 네네. 방송을 보는 게. 그러니까 뭐 방송을 보다가 이승기가 입고 온 옷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그 옷의 정보를 더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방송을 도와주는 앱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된 앱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핸드 네. 스튜디오라고 했을 때 좀 막 스마트하고 되게 디지털 시대에 뭔가 리딩을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사실 의외로 지금 저자님께서의 책은 청춘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네. 왜 하필 청춘에 대한 메시지로 책을 쓰셨는지. 저희 회사가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IT인데요. 정서나 조직 문화는 약간 아날로그틱한 게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 기성세대들이 강조했던 동료애라든지 어떤 가족 공동체 그런 것들을 많이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스스로 저희 멤버들이 다 예를 들면 버스커 노래를 좋아합니다. 버스커가 인기가 네. 있었던 이유를 저희끼리 얘기할 때 다 뭐 동의하시겠지만 이 노래가 굉장히 아날로그틱한데 젊은 애들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조화가 있는데 저는 저희 회사를 좀 삼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기업에서 약간 버스커 노래풍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일은 최첨단 IT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어깨에서 최초고 최고의 길을 걷는데 문화는 옛날 어르신들이 지향했던 가족 문화 같은 네. 느낌이 띄고 있죠. 그럼 저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청춘의 정의는 네. 어떤 게 청춘인가요? 여기 또 지겹지 않은 청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왜 하필 청춘 노릇은 왜 붙인 거예요, 저게 노릇은? 사실 이 책은 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좀 후배들한테 쓴 책입니다. 나이로 청춘을 정의하진 않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반대로 제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나마 후배들이 회사에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때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했고요. 저기서 얘기하는 청춘은 제 개념은 청춘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이 책에 썼던 청춘이란 정의는 약간 저보다 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젊었을 때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청춘 노릇은 뭐냐면 요즘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청춘들을 힐링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게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하고 또 세대가 다른데요. 이 세대들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힐링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4년 내내 대학 생활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괜찮아 위로하는 게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청춘이 아닌데 청춘 노릇을 한다고. 저희는 청춘 그러면 열정이고 도전의 상징인데 이 친구들한테는 괜찮아. 이 상징, 정의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설로 이렇게 제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뭐 책 중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했잖아요. 네.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야. 네.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 네네. 역설적이네요. 예를 저는 네. 받았는데 네. 그냥 예를 네. 들면 뭐 저만 받았겠습니까? 그게 음.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는데 네. 저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사람한테 괜찮아 하고 위로하고 나을 거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방법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순간에 지금 힘들고 울고 있는 친구를 괜찮아 그러면 정서적으로 위로가 되죠. 근데 그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요즘 제가 이 책을 쓰거나 아니면 그 전에도 회사를 하면서 강의를 다닐 때 느꼈던 대학생들의 느낌은 위로는 받고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랄까 힐링의 메시지로 오늘 하루를 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자기의 근본적인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네.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렇게 막 모두의 문화가 트렌드가 되는 거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입니다. 책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란 말이 되게 많이 네네.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성세대는 도대체 몇 살부터가 기성세대인 겁니까? 나이는 아니고요. 네, 도대체- 저도 기성세대일 수 있는데 네. 상대적인 개념이죠. 네. 그냥 이거는 제가 좀 무식한 소리를 하면 그 뭐 로젠 타석에 보면 가장 오래된 비석에도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다 이런 문구가 그래. 있다면서요. 그 쓴 사람 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죠. 그냥 항상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적은 사람은 젊은 친구들이고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어떤 기성세대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청춘은 참 묘한 게 청춘은 그런 반항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야 자기 에너지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네. 또 그게 청춘담의 한 속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주관적 의미로서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관객들한테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네. 절반 손 들었잖아요. 네네. 그 물론 이제 이게 그 저자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 20대들을 네. 위해 썼다고 치지만 네. 일반적으로 청춘이라 하면 네. 보통 저자님의 정의는 뭡니까? 청춘의 정의, 저자님의 청춘의 정의는. 저는 변하지 않는 이 책에도 썼는데요. 네. 자신만의 변하지 않는 신념 그리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위해서 아,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외의 것들을 포기할 수 음. 있는 그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모호한 정의인데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딱 하나인데 말씀드리면 기독교계에서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에서 읽은 책 중에 재밌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천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니 나쁜 일을 많이 했니 이걸 평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을 때 물로 하는 게 맞니 아니면 침례로 물에 빠져서 이렇게 받는 게 맞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그 천사가 청진기를 하나 대고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대보고 두근 그러면 천국 아무것도 안 되면 지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적어놨는데 전 되게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청춘도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슴이 뛰고 있는지 아닌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럼 어디에 뛰고 있는가는 바로 꿈이나 아니면 신념 그런 비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럼 저자님은 본인 스스로가 네. 청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비전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청춘의 정의를 A다, 어떤 사람 B다, C라고 하면 다 틀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다 도전의 대상입니다. 아, 저 사람은 B라고 하는구나. 그럼 난 B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은 C라고 하는구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말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그가 살아내요.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네. 네. 자, 근데 일단 겉모습은 청춘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네네. 저기 뭐야, 거기 최진 씨 좀 스타일 와이프잖아요. 이분이 이제 뭐 남성 패션 네. 그것도 전문가예요. 네. 자, 솔직하게 지금 오늘 그 패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패션. 아니, 네.
전 사실 네. 저자님 너무 완벽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방금 아니, 아니, 방송하지 말고 진짜로. 아니 지금 어. 지금 이 청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 고피디님 계속 걱정되시는데 네. 그래도 IT 업계 계시고 네. 좀 더 이렇게 좀 트렌디함을 따라가시면 어떤지 당황하셨어요. 아, 제가요? 이쪽은 너무 완벽하세요. 완벽한 거야. 이런 게 완벽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여자친구가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센스 있으시네요. 자, 갑자기 뭐야? 자, 여성 이제 시청자들, 사실은 이럴 줄 여성 모르고. 시청자들 시청률이 확 떨어지고 있어 지금요. 아, 이거 그런. 비밀로 하셔야죠. 네. 그런 건 마지막에 밝히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하죠. 뭐냐면 이제 사실 핸드 스튜디오 자체도 되게 파격적인 회사예요. 근데 이제 오늘 먼저 이게 우리 저자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다 다루지 않고 먼저 이 저자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회사도 되게 특이해요. 회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고3 때, 네. 예, 고3 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지금 대학 한동대를 갔잖아요. 네네. 그게 울산에 있는 포항에 있는. 포항에 있는 네. 고향은 어디? 울산. 포항입니다. 포항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본인의 실력은 네.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네. 근데 한동대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게 책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그냥 진짜 실력이 된 건데 뭐 맞습니다. 서울 안 가고 네. 한동대 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갔던 이유가 네. 되게 그 처음에 그 계기가 네. 되게 아주 특이했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지방촌에 좀 약간 잘 나가는 항상 반장을 했고 정교회장 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했었고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자마자 제가 이제 다른 거에 좀 뭐 노는 것도 빠지고 기타 치는 것도 좀 빠지고 그래서 성적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고3 때 친구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굉장히 고3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성적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친구 보면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나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렇다 쳐도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하면 그건 죄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친구가 했으면 모를 건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속상해하는 거 항상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좀 충격을 먹어서 고3짜리한테 그런 얘기 해준 친구가 잘 없잖아요. 충격을 먹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해서 다행히 한 1년간 그 영화에 나올 법하게 화장실도 안 가고 자리에 앉아서 딱 1년 했는데 수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상위 뭐 몇 프로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서 이제 집이나 학교에서는 이제 당연히 서울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대학에서 홍보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막 바닥에도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점심시간에 좀 쉴 겸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신문을 하나 딱 들었는데 그게 한동대학교 신문이었어요. 네네. 근데 한동대학교 신문에 탁 첫 표지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우리 세상을 바꿔갑시다라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슴이 탁 두근거렸습니다. 이 책에도 썼지만 왜 그랬냐고 제가 학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이 프레임 제가 살고 있던 프레임을 벗어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주위에서 네, 강조한 사람이 없었고 제가 있던 입시 체계에서의 가장 착한 아이와 모범생은 선생님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니면 그때는 좀 비틀한 영화가 개봉했더라도 아니면 이런 게 선생님 말은 잘 안 듣는데 공부는 잘해요. 그러면 좀 멋있는 남자. 간지나는. 그래도 그 프레임은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처음으로 세상을 바꿔가자라는 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기사에 다 거기 재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고 졸업생들은 또 재학생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 꿈이 있는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보통 홍보 기사들은 학교에서 막 적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교회 간증식으로 다 적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작정 가기로 했죠.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서 반대가 많았었나요? 네, 아버지는 제가 간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좀 경상도 남자셔서 남자끼리 막 크게 반대하고는 안 돼. 더 무서운 걸 하시는데 제가
야자가 끝나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일부러 술 안 드시고 계시다가 제가 딱 들어올 때 깡소주를 드세요. 일주일 동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일부러 한숨을 더 쉬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 자라. 그걸 일주일 연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결국 제가 뭐 가군, 나군, 다군, 라군 지향이 있어서 서울에도 유세대학을 붙고 네. 그 뭐 또 경북에서는 또 경북 국립대가 또 최고로 네. 쳐주고 거기도 네. 붙고 네. 한동대도 왔는데 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딴 데는 다 이제 장학생이고 이래서 음, 등록금까지 다 해서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네. 그 한동대는 지방사립대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두 개를 제 앞에 동시에 내미시면서 아, 양심껏 결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결정해라. 근데 제가 부모 속을 좀 썩이면서 아, 갔죠. 네. 그런데 사실 총장님의 메시지가 네. 그렇게 와닿는다는 게 사실 좀 잘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네. 잘 안 와닿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또 한동대를 가셨고 네. 가셨을 때도 또 총장님이랑 계속 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를 보통 많이 하셨는지. 총장님하고 긴밀하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런 사이 정도는 아니었고 제가 학교에서도 아웃사이더 좀 기질이 있어서 이분이 단체- 총장님이시죠? 네. 지금은 너무 가깝게 지내고 얼마 전에도 뵙고 오. 자주 전화드리고 그런 분이고 뭐 그 김정일 총장님이 책을 또 2주 전에 내셨는데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제 1호 사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지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고요. 저희 총장님이 어느 학생 안 가리고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오셔서 총장님이 랜덤으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머리를 쓰다듬는 걸 경험한 친구들이 자랑을 하는 거죠. 그때 싸이월드에 오늘 총장님이 오셨다.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래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교수님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팀 교수님 제도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교수님하고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나 저희 옆에 동료들이 교수님하고도 전화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거의 아버지처럼 교수님 한 분에 학생 3, 40명이 1년 동안 같은 팀으로 구성돼가지고 교수님 집에도 방문하고 교수님이 기숙사에 오셔서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상담도 하고 그걸 4년 내내 한 거예요. 모든 교수님들이 다 모든 그러나요?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럼 한동대는 교수를 뽑을 때도 좀 특별하게 그러게요. 뽑겠네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각오가 가능한- 되어 있는 네. 그런 교수님들 뽑죠. 여름 방학 되고 겨울 방학 되면 그 해외 여행을 교수님들이 같이 가주십니다. 가서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서 여기도 중국 네. 얘기를 좀 썼는데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세상이 넓다는 거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국제지역학 교수님이 따라가셔서 일일이 한국 역사를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 중국이지만 한국에서 어떤 영향을 했고 그런 같이 살면서 삶을 보여주시니까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배울 수가 없죠. 네. 그런 마음. 그럼 뭔가 이게 대학교 4년 동안 어떤 그런 교수님하고 네. 단순한 이제 어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네. 뭔가 멘토 같은 역할도 되는 거네요. 하여튼 뭐 네네. 어떤 형님 뭐 인간적으로 되게 또 가까워져. 네. 한 교수님이 젊으신 교수님은 제가 가끔 아직도 형님이라고 합니다. 네. 10년 차이 나는데 형님이라고. 자, 근데 그 책에서 보면요. 네. 예, 여러분 책에 보면 이게 아저씨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아저씨. 네. 이게 뭐 영화 아저씨 세 명의 아저씨가 나와요. 세 명의 아저씨. 네. 제가 보니까 이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세 명의 아저씨가 나오는데 아저씨 얘기 좀 하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아줌마는 없었습니까? 본인의 인생을 좀 바꿔주는 아줌마. 아저씨들밖에 안 나와 얘기가. 제가 그러네요. 에? 제가 처음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 그러네요. 아줌마는 없었습니까 네,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네, 없었습니다. 아,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진짜 아저씨 어. 분들만 있어요.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뭔가 아줌마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만만치 않아요 아줌마. 네. 아우. 오늘 집에 가서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줌마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아저씨. 네. 맞아요. 그 지하철에서 만나셨던 네. 분이 저는 그걸 읽자마자 사실 좀 울컥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번째 아저씨에 대해서 좀 네, 듣고 이거 싶어요. 책에 썼던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다니게 돼서 강의를 다니는데요. 이 지하철 아저씨 얘기를 꼭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제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그 아저씨가 알면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아저씨는 삶으로 이야기하신 거고요.
저는 어쨌든 그분보다는 덜 간절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저는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를 반복할 때마다 좀 마음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또 한편은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지하철을 처음 탔습니다. 그때 책에도 나와있지만 제가 경상북도 포항 촌놈이었고 그 전까지 특별하게 서울 올 계기가 없었고 수학여행도 저희는 용인 에버랜드까지만 가봤지 네. 서울까지는 못 와봤었죠.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하고 중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서울 공항으로 와야 되는데 포항에서 공항까지 오는 제가 오래된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냐 그때까지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중국에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이 없어가지고 공항으로 바로는 리무진 버스도 없고 교통편이 없어서 그 전날에 친구 집에 먼저 오기로 했죠. 그래서 친구가 재워준다고 서울역에 절 마중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1호선 지하철을 처음 탔더니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제가 신기하게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그 책에 적혀 있는 그 아저씨가 두 다리가 없으신 아저씨가 역 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 역 칸에서 이 칸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이 열릴 때 들어오신 거죠. 저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는 익숙한 광경이겠지만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에는 그런 분이 잘 없으십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오셔서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저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오늘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는데 사실 책에 없던 내용, 제가 다른 강연에서 없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람 관찰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분 목소리가 처음부터 사실 좀 떨렸었어요. 그리고 보통 가운데 서면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 네. 이렇게 저는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한참이나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소리를 가라앉고 그 얘기를 했고요. 저는 모두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정말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딴 사람보다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도와주자 했더니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가 주머니에 있던 몇 천을 꺼내서 이렇게 그분에게 내밀었죠. 원래 촌놈들은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남에게 베풀 때 또 그냥 안 줍니다. 꼭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게 멋있는 줄 알고 드라마에서 배웠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줄 때 아저씨 힘내십시오 라고 줬더니 그 아저씨도 처음이니까 제가 되게 낯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면서 제 손을 붙잡더니 돈은 된데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양반다리를 앉았죠. 지하철 안에서? 네, 지하철 바닥에 앉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얘기하세요. 그거 어떻게 앉을 생각을 했냐고. 그런데 촌놈들은 진짜 당연합니다.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버스가 가득 차면 보통 중앙 통로에 앉아가는 게 익숙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저씨가 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나이가 지금 제 나이 30대 초반이었답니다. 근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어린 처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자식을 데리고 도망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눈에 처음 뜨고 눈에 들어왔던 게 늙은 홀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처음에 이 다리가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죽을 각오를 해서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 목숨이 질기다고 죽지 않더랍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일어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일어나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변 어른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봉사활동 해주시는 분들이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YMCA 같은 데서 장애인 교육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취업까지 시켜준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게 됐대요. 그리고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됐답니다. 너무 기뻤답니다.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했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단순한 제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건데 열심히 일했답니다. 근데 사장이 한 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분을 때리더래요. 자기를 때리더래요. 그래도 꾹 참았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밥벌이도 할 수 없고 할 일도 없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월급을 주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나와서 진짜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이게 생칼로 여기를 구웠답니다.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게 이 흉터였어요. 그래서 되게 부풀어 오르셨던 그 흉터를 보여주시고 근데 또 깨어나더래요, 병원에서. 그 뒤로는 그냥 흐지부지한 벽만 보고 있었고 집에서 그냥
죽나 사나 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래요. 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약값도 내고 뭐 밥값도 되고 그랬나 봐요. 너희 어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수소문해서 오늘 지하철에 첫 출근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첫 손님인데 저는 지하철을 처음 탄 첫놈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처음 말을 했는데 떨리면서 했는데 제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분은 나름 감동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린 제 나이에 생각을 해도 좀 세상이 좀 불공평하다. 예, 네.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좀 마음에 가득 들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 저도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얘기했지만 그분은 한 30분에 걸쳐서요. 네. 굉장히 떠듬떠듬 천천히 왜냐면 제 그 어린 나이에도 천천히인데 오랫동안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물과 함께 천천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음이 더 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저씨 제가 어른이 되면 제가 이제 20살밖에 안 되지만 어른이 되면 아저씨 같은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문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아저씨 제가 가진 건 없는데 그 드릴 건 없지만 대신 기도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대답 대신 이제 손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하철에서 제가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하철 처음 탔는데 부흥회를 한 거죠. 여기서 네. 별의별 거 다 한 겁니다. 처음 탔기 할 수 있어요. 네네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네. 그 기도를 한 사이에 친구가 내릴 곳이 지나쳤다고 빨리 내리자 그랬어요. 배낭이 엄청 컸거든요. 네. 또 촌놈은 캐리어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아버지가 사놨던 그 산행하는 배낭 큰 거. 그리고 이게 들쳐매고 막 뛰어내리는데 저한테 좀 뜻깊은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막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몸을 끌며 앞으로 가는데 손을 들더니 살 거야, 난 꼭 살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음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있고 나서 중국에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많이 생각했고 제가 너무 충격이어서 그 뒤로도 많이 생각했는데 왜 그 아저씨가 20살 까까머리 청년의 그 철없는 약속에 살 거야 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인생을 배우면서 좀 해석하면 나름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괜찮아 다시 뭐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위로는 했겠죠. 뭐 다시 나오면 돼.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괜찮아 두 다리가 없는 네가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도 희망찰 거야. 그 세상도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로는 했지만 희망과 그 약속의 다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 누가 두 다리가 절단되신 분에게 너 두 다리 없어도 먹고 살 수 있고 두 다리가 없어도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누가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20살짜리 까까머리 청년이 처음으로 그분이 몇 년간 돌고 돌았던 그 가난한 마음에 미력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그 세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희망을 네. 준 거죠. 변화를. 저도.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저한테 신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문구 그죠? 네,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네. 그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죠? 지금 그 가난하거나 뭐 이렇게 헐벗은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열심히 일하는 네. 그래서 그것이 경영의 이념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네, 저희 회사의 네. 기본 정신입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아저씨는 네. 뭐 이제 한밤중에 네. 또 마라톤을 하는 아저씨를 또 만났어요. 네. 그 아저씨는 언제 만난 겁니까? 그거는. 대학교 한 3학년 3학년 때? 때쯤, 4학년 때쯤 올라갈 때 만났던 것 같아요. 이래? 그때는 이미 좀 생각이 자리 잡히고 음. 제가 관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럼 지금도 관찰하고 있습니까? 이 관객들은? 관찰하는 관객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럼 예를 들면 네. 제가 얼마나 관찰하는 걸 좋아하냐면요. 네. 이게 방송이라서 기록이 남을 거니까 아, 괜찮아요. 우리 얘기하지 편집도 말아요. 해줘요. 네, 그거 하지 마요. 네. 마음 놓고요. 제가 드라마 중에 그 영국 드라마 중에 셜록이란 거 네. 아시죠? 알아요, 셜록. 저도 셜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셜록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걸 드라마에서 하더라고요. 오, 제- 야, 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사업 때문에 네. 예비군 훈련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자꾸 빠지면 그럼 많이 빠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을 빠지면 2번 밀어주는데 더 빠지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찰서가 이게 중범죄도 아니고 그냥 경범죄니까 벌금 처리를 하는데 벌금이 10만 원 나올지 20만 원 나올지 50만 원 나올지는 그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경찰관의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딱 앉으면 그분의 책상을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게 그분의 책상에 경찰대학교 17기 졸업 기념회 이런 뭐 도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를 경찰을 나왔거든요. 의경을 전은경을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 조사를 받을 땐 정직하게 받고 마지막에 합니다. 혹시 경찰대 나오셨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옛날에 전경 나왔는데 모셨던 분이 경찰대 1기 졸업생이라고. 경찰대 1기 졸업생은 정말 하늘 같은 선배거든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십니다. 그랬더니 아유 반갑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제가 또 책상에서 봤던 게 그분의 책상에 빼빼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통으로. 경찰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책상에 그런 소품들을 잘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죠. 아직 결혼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결혼 안 했어 그 사람? 예, 연애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빼빼로를 받아. 저 아줌마들은 안 주니까 이미 애인만 주는. 자, 네. 그 두 번째 아저씨는 어떻게 그래서 대학 생활 만난 아저씨는 네. 집에 잠시 있었는데요. 저희 집도 포항이니까 학교에서 잠시 나와서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한 6시쯤 집 앞에 나왔는데 촌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로가 막힐 일이 없는데 도로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네. 되게 신기했죠. 근데 한 30분 동안 신호가 안 바뀌고 그냥 계속 줄만 서 있고 빵빵만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30분쯤 지나니까 이제 제가 처음 보는 또 모습인데 마라토너들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포항배, 뭐 포항시장배 아니면 포스코가 있으니까 포스코배 뭐 이런 마라톤 대가 거기서 열린 거예요. 아마추어 마라톤 대가. 근데 마라톤을 막 뛰고 막 경찰도 막 이렇게 지나가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구경하고 마라톤 때문에 막혔나 보다 하고 딱 풀려서 제가 친구를 만나 시내로 나갔습니다. 촌으로 치면 읍내죠. 읍내로 나갔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났고 얘기가 길어지면서 한 새벽 1시쯤 돼서까지 얘기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촌 특징이 뭐냐면 가로등을 잘 안 켜줘요. 좀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로등도 안 켜주고 비가 내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천천히 운전해야 되죠. 천천히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정말 깜짝 사실 좀 놀란 게 제 그 시계 1시를 가리키는 시계 위로 저 헤드라이트 저쪽에 한 사람이 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는데 다행히 반팔에 뭐 이렇게 그 마라톤복 있잖아요. 그걸 네네. 뛰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좀 놀람을 좀 멈출 수 있었던 게 등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라톤 배드럼 네네. 너무 신기하잖아요. 천천히 사실 그분 옆으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밤 1시에. 예. 보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별명이 좀 안 믿을 수 있지만 저희 친구들은 아는데 제 별명이 청년이었어요. 청년? 네. 왜요? 왜요? 그냥 제가 항상 청년을 외치고 다니니까 청년다운 삶을 외치고 다니니까 별명 자체가 청년이었어요. MSN 메신저에 옛날에 유행했던 게 메신저에 친구들이 많으면 자기 이름을 꼭 요 앞에 머릿말로 적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를 적는데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청년준이 뭐뭐뭐뭐 하자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청년 교수님도 저보고 청년 그랬고 불렀는데 청년의 키워드는 이제 부끄러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그분에게 용기를 내서 이렇게 물으러 간 거죠. 그분 놀라실까봐 제가 일부러 헤드라이트 깜빡이도 켜고 큰 소리로 비가 부슬부슬 했는데 큰 소리를 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아저씨도 놀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물었죠. 아저씨 혹시 안 끝났어요? 이렇게 물었죠. 마라톤이. 네, 경상도는 이제 앞에 뭐 수식어를 빼거든요. 이거 다 빼고. 그냥 안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궁금해서 묻나 보다. 뭐 이런. 아저씨가 숨을 이렇게 가쁘게 쉬더니 다시 이렇게 조금 하더니 저를 보면서 아저씨 되게 좀 신나 보이셨어요. 에너지 넘쳐 보이셨고 벌써 끝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왜 아직 뛰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 경상도 말로 대뜸 사실은 제가 책은 좀 풀어서인데 대뜸 하시면 아들내미하고 오늘 완주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뛴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사이에 이제 물었죠.
아저씨 그러면 아까는 왜 안 뛰시고 음. 왜 지금 뛰시냐 그랬더니 뛰시다가 이제 다리 쥐가 났대요. 어. 그래서 멈췄는데 동호회하고 와가지고 뭐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술 한잔 하고 다 삼겹살 다 구워 먹고 회식 자리로 다 이제 흩어지고 자기는 이제 술도 한잔 했고 네. 그러니까 근데 뛰어야 된다 약속이 생각나서 아들하고 집- 약속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뛰어야겠다 음. 이 생각에 뛰시는 거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멋있다. 좀 굉장히 큰 울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약속이다. 그리고 진짜 이게 사실 그때 또 느꼈던 게 이게 진짜 좋은 아빠다. 아. 큰 울림이 돼서 제가 기분 좋으시라고 이런 말을 했죠. 아저씨 같은 아버지를 둔 아들은 진짜 자랑스럽겠다고. 근데 그때 아저씨가 이제 좀 급격히 이제 슬퍼지시면서 그냥 경상도 말로 내 아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래 있었대요. 근데 아들의 이제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랑 이제 손잡고 보통 아빠처럼 달리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그 아저씨 말로는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엄마만 병원에 있고 자기는 이제 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돈 번다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속상하고 돈 잡고 들어오니까 잘 술만 먹었대요. 회식하고 끝나면 뭐 술 먹고 늦게 가고 주말에 놀아줄 수도 있는데 안 놀아주고 병원에 있는 애. 그러다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아들이. 아들이. 그게 천추의 한이 되신 거예요. 뒤늦게나마 후회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마라톤 그때부터 마라톤 했고 네. 완주를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음. 그렇게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책에 적었지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저처럼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을 만큼의 가슴에 큰 울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념과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 있지만 오늘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단어를 다시 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지하철 아저씨는 제가 어떤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저한테 이상이 됐고 이분은 저에게 그 이상을 신념으로 삼어야 된다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것도 오늘 행동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할게, 음. 내일 할게. 그런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상은 미래형 시제지만 신념은 오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슴 속에 있어야 진짜 참다운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저씨가 남았는데 벌써 박수가 네, 나와서 네, 마지막 아저씨 세 번째 아저씨의 이야기도 좀 같이 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아저씨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 그냥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 그 아저씨 만났을 때는 졸업하고 처음에 네. 대기업식 끝나고. 은행 대기업식 했는데 그 때려치고 네네. 집에 들어와서 백수 생활할 때 네네. 만나시죠. 네. 그 아저씨는 아는 것도 없고 지금 또 그냥 막연한 기억에 방송의 몇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처음 한 달은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대기업을 그만두고 내려갔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이 대기업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던 청춘들이 최종 목적지로 하던 그곳이 맞는가가 회의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처음엔 되게 좀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던 대기업을 나는 스스로 박차고 나와서 그것도 2달 반 만에 박차고 나와서 인생의 거룩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쿨하게 하죠. 거룩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뭔가 스스로 좀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달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무 일 없이 젊은이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중년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한 달 집에 있어봐. 더 괴로워. 사표를 쓰시는 분들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딱 한 달 지금 아무런 목적 없이 한 달간 집에 있다 보면 슬슬 낮밤이 바뀌기 시작하죠. 밤에 주로 생활하는 바빠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무 일 없이 밤을 생활하다 보면 잘 씻지도 않게 되고요. 면도도 하지 않게 되고요. 2달째 되니까 여기에 이제 열등감이 자리 잡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데도 불안감.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다시 내가 그래서 뜻을 찾고 나갔을 때 누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마음의 아픔을 계속 낳는 거죠. 3달째 정도 되니까 그때 제가 좀 약간은 거만한 소리일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우울증처럼 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네. 이렇게 자살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에 무가치해 보이고 계속 마음에 열등감만 있고. 제가 책에 있지만 졸업 학점이 4.5 만점에 2.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은 3.0이 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원서를 줘요. 자격이 줘요. 저는 자격도 없는데 네. 제가 그때 막 처음 뜻하고는 다르게 내가 뭘 믿고 이렇게 나왔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게 거의 이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낮밤이 바뀌고 부모님 주무실 때까지 방에서 안 나오고 기다렸다가 부모님 딱 주무시면 너무 아. 잘 몰래 부엌에 나와서 취업 이렇게 준비생 때 밥 막 몰래 먹고 들어가고 그걸 눈에 안 했죠. 보여야 네. 되니까. 집에서는 이미 애가 망쳐졌다라고 벌써 큰일 네. 났고 뭐 걱정 마시고 촌에 계신 어머니이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새벽 3시나 2시쯤 넘어가면 지역 케이블에서는 재밌는 걸 해주지 않습니다. 보통 케이블에서는 예능 프로그램들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네. 3시 내면 네. 시청자가 없으니까 어. 보통 하는 게 이제 생활의 달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요. 네. 그래서 제가 생활의 달인이나 세상에 이런 김병만 나오는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네네. 진짜 생활의 진짜 달인. 생활의 달인, 이런 걸 프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에서 얼음을 굉장히 잘 나르는 나이 지극하신 한 할아버지 분이 나오셨는데 방송 내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고 얼음을 굉장히 잘 나르는 네. 모습이 나왔었는데 팔에 하얀 소금 기둥이 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PD가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아저씨한테 행복하세요라고 물었는데 제가 수많은 생활의 달인을 봤지만 PD가 그렇게 묻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행복하세요 물었는데 그 아저씨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웃음을 지으면서. 지으면서 그럼요. 이 시장에서 내 얼음 없으면 장사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난 정말 행복하다고. 그 웃는 모습이 그때 정말 가난했던 제 마음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방송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막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그때 울면서 깨달았던 게 그래 저기 저 시장에 얼음 나르는 아저씨도 행복한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내가 죽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지 그때 느낀 거죠. 그때 그걸 좀 세련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내가 참된 인생이 뭔지 고민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한 가지는 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직업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내가 참된 인생을 고민할 때 내 월급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게 있었던 거죠. 그게 처음으로 깨진 거예요. 이게 막혀있는 유리가 네네. 탁 깨져버린 거죠. 그 뒤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그 한바탕 울고 나서부터는 뭐든 뭐든지 할 해야겠다.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뭐든 해야겠다라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뭐든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친구가 포스코 계열사 친구 아버지가 계열사 중에 공장을 하나 갖고 계셨어요. 네. 친구는 부자였습니다. 저는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밤에 전화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공장 하시지? 내 그 공장에 취업 좀 시켜줘. 근데 뭐 공장에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그 근로자들 옷을 네. 입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포스코 단지 내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회복한 거죠. 거기 갔더니 당연하죠. 거기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열심으로 살고 있고 오히려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만나는 대학 청년들보다 훨씬 더 힘있게 살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들이랑 살면서 다시 제가 진짜 직업의 기천도 없고 네. 그런 환경이 중요해. 진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조건들 다 빼고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해보자. 어떻게 살 것인지. 네. 그래서 네 그게 저한테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저씨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 중이나 청해 중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 비슷한 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은 그 생활의 달인 프로가 괜찮겠네요. 추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 집에서 혼자서 밤에 생활의 달인 보세요 한번.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겠네요, 그죠? 네네. 제가 예를 들면 공장을 갔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속이 어떻겠습니까? 대학 다 보냈고 속상하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책에도 썼지만 뭐 전국 공모전에서 1등도 하고 네. 다 기대가 있었죠. 아버님 근데 건강하세요 지금? 네, 건강하십니다. 아니 속이 많이 그러니까요. 상하셨어요. 술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얼마 전에도 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선산에 가셔서 벌초하면서 한바탕 우셨다고 자식 키우는데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지켜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반복되는 절망감이 있다면 그냥 집에서 나오셔서 뭐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뭐든 그냥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하게 그 대신에. 네네. 자, 그 뭐 이제 보면 책에 보면 또 친구가 네. 보면 내 꿈을 기억해 주는 친구가 한 명씩 있으면 참 좋겠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스토리가 저는 네. 너무나 이분이 이제 창업을 이제 막 준비했었을 때 돈이 모자랐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도와줬는데 네. 그 얘기 좀 해줘. 네. 되게 아주 그 친구가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아버지가 공장 하신다는 아, 저한테 부자인 친구. 네, 베스트 프렌드. 부자 친구. 물론 부자라서 도와준 건 아닌데요. 네네. 도와줬다기보다는 저한테는 파트너인데요. 음.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그냥 정말 대학생활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음. 저희 친구들의 특징은 이 베스트 프렌드가 6명이 있었는데 모임도 참 찌질한 모임이었는데 이름 자체가 싱글즈였습니다. 싱글즈. 아무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리고 과연 우리는 커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네. 저거네. 찌질이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연애도 안 하고요. 술도 안 먹습니다. 같이 이제 호프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지금까지 10년 친구인데 호프집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술이 다 먹었는데 다 맥주 반 모금씩 마시고 피곤해서 뒷목을 잡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6명이다. 네, 그래서 우리 초식남이 초식남. 약간 초식남 어. 기질이거든요. 지금 또 이 친구들하고는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아, 네.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뭘 하냐면 미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넌 뭐가 돼? 나는 방송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넌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뭐 교수가 되고 싶다. 건축학도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친구는 경영학 출신이었고 저도 경영학 출신이었기 네.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야 나중에 이런 회사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빈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러면 나중에 회사 만들면 같이 하자. 음. 그랬더니 같이 한번 하자. 뭐 그냥 대학생들이 하는 막연한 약속이겠죠. 저는 그렇게 약속했고 이 친구도 이제 서로 직장을 거의 같은 시기에 구하게 됐고 직장 생활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 친구들하고 전화로는 연락해도 자주 만나지 맞아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포항에서 근무하게 됐고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계속 전화는 자주 했죠. 근데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본금이 1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명을 데리고 시작했는데요. 네네. 왜 1억이 없어도 됩니다. 1,000만 원만 100만 원만 있어도 창업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1억이었냐면 창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 한국 법은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다 연대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하면 인생 부도인 거예요. 요즘 막 여러 정책적으로 홍보적으로 얘기하는 다시 창업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재기에 대한 그런 환경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때는 더 심했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 5명을 데리고 젊은 날에 이 청춘을 담보로 사업해서 망하면 이 친구들 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딱 망해도 쓰고 버릴 돈 1억이 필요해서 5명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경영 사업 운영비를 대고 사무실도 대고 돈을 안 빌리고 그냥 저희끼리 딱 쓰고 네. 망하게 되면 그냥 다 썼다. 아. 그냥 그 시드머니가 1억이 필요해서 제가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있었고요. 네.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투자를 받을까 주변 사람들한테 뭐 빌릴까 얘기했는데 이거 다 빚인 거예요. 그럼 결국 제 처음 의도하고는 안 맞으니까 생각하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친구끼리 빚 보증 쓰지 마라. 네네. 이 친구하고도 단 한 번도 동거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한번 이 사업 아이템을 들어보고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는 생각에 제가 며칠 몇 날에 밤새 준비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네. 투자자한테 발표하는 것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네. 나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 앞에서 발표해야 네. 되니까. 친구가 증권사였기 때문에 자기 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가서 아니, 사업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간 거예요? 예. 그냥 만난 거예요? 사업 발표를 하겠다. 오케이. 하루 전날 전화해놓고 네네. 나 내려간다. 네. 사업 발표할게. 들어보고 네. 한번 음. 해봐라. 그래서
방을 똑똑한 다음에 제가 그 친구 컴퓨터에 USB를 꽂고 음.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원래 상담실처럼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둘이 딱 앉아가지고 네. 자 내가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다. 네. 친구 앞에서 네. 정식 발표로 들어달라는 네. 말도 안 되는 행동한 네. 거죠. 베스트 프렌드끼리. 음.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발표 딱 첫 장까지 띄웠는데 음. 됐다 앉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걔도 경상도예요. 그만 됐다 앉아봐라 음. 그러더니 진짜 한 수만 번 연습한 것처럼 음. 오른쪽 서랍을 자연스럽게 꺼내더니 음. 통장을 탁 꺼내더니 저한테 툭 던지는 거예요. 네. 경상도 친구는 또 그냥 이렇게 공손하게 앉고 있어요. 됐다, 니 먼저 연습해라. 그러는 거예요. 어. 그 표현이 딱 이었습니다. 니 먼저 연습해라. 음. 그리고 툭 던졌어요. 음. 뭔데? 그랬더니 내가 3년 동안 직장하면서 모은 돈 5천만 원이다. 오. 딱 5천만 원이었어요. 그걸 딱 빼준 거예요. 저도 3년 직장하면서 5천만 원 모았고 오. 그래서 5천만 원 딱 둘 다 안 쓰고 모은 거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5천만 원 주고 8개월 후에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데 마누라한테 엄청 깨졌겠다, 그치? 얘기 안 했죠. 어. 그러니까 근데 친구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던 게 니 먼저 연습해라. 그러면서 이제 친구랑 둘이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니랑 나랑 계속 사업하자 했지 않냐. 근데 네가 먼저 한다고 하니까 니 먼저 연습하는 게 맞지 않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울먹이며 서로 얘기했죠. 내가 잘해볼게. 허투루 안 쓰고 해볼게. 네. 어쩌면 제가 창업 초기에 6개월 만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신념으로 해서 어떻게든 1년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제가 투자받은 빚도 아니고 친구 이런 배경을 가진 3년간 모은 돈 네.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던 네. 것 같아요. 이걸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친구가 연습해라 해서 제가 어쨌든 핸드스튜디오라는 좋은 회사를 만들게 됐는데 그 친구가 2011년에 회사가 갑자기 안정되기 시작했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저희 회사의 재무이사로 왔어요. 파트너 됐구나, 진짜로. 네, 진짜 파트너에서 아, 꿈을 네. 이룬 거죠. 네.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같이 일하다가 어. 올해 초에 네. 이제 제가 이제 1억을 주면서 네. 제가 멋있게 니도 연습해라. 어. 야. 그래서 창업하게 됐어요. 어, 야. 네. 와, 저기 뭐야? 경상도 친구들이잖아요. 네네네. 영화 친구하고 완전 다르네. 네네. 영화 친구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했는데 완전 다르네. 좋은 친구들이네. 네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네. 그 아이템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3D 영상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저희 기획팀에서도 그 자회사에 몇 명 가고 네. 그 친구가 이제 자회사 대표로 아. 가서 지금 같이 동업하고 있고 그 친구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올해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제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그 뭐야 핸드 스튜디오 네네. 회사 얘기 좀 해보죠. 네네. 네, 회사 얘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네. 저희 회사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네. 너무 이것도 너무 많이 알려져서 복지로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복지를 하게 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에도 봤지만 최선이란 단어는 남이 봤을 때 저 친구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거기에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결혼을 하면 1,000만 원을 제공합니다. 평균 연령이 28세이다 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한 3사람에서 5사람 정도, 자회사까지 하면 5사람 정도밖에 없으니까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은데 꿈이 있는 친구들 공통점이 결혼을 좀 천천히 해요. 그래서 기업이니까 결혼을 하라라는 훈화 말씀이 아니라 기업답게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 원을 걸었죠. 그랬더니 네. 몇 명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1,000만 원 때문에.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저희 회사 한 친구가 저보고 와서 난 결혼하고 들어왔다. 이 제도는 참 좋지만 불공평한 제도 아니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하나 더 만든 게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둘째를 바로 낳더라고요. 아니 꼭 저거 같아. 네. 직원이 아니라 가축 키우는 것 같아. 네네네. 가축 키우는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사육하는 것 같아 사육. 네네. 그런 제도가 있고요. 음. 또 잘 알려진 제도가 이제 송년회가 있는데 이제 곧 송년회 철이잖아요. 저희 회사 송년회는 술자리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디프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국 팔도에 계신 모든 부모님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비행기표를 다 끊어드리고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십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같이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행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효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날은요 저희 직원들이 그 스마트 TV 회사에 있는 거 스마트폰 다 꺼내놓고 저희끼리 전시를 하는데 부모를 위한 전시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요. 저도 회사 대표가 아니라 직원 동료들의 대표로서 나가서 이런 수익을 냈고 내년에 이렇게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이 친구들 제가 장가 시집 다 보내겠습니다. 네. 걱정 마시죠. 이런 말도 하고 그냥 서로 가족끼리 인사도 하고요. 굉장히 그날 행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네. 세상에서 가장 가족도 뿌듯하고 직원들도 뿌듯한 그런 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은 장인 장모님도 다 오십니까? 네, 결혼한 사람만 양가 네.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못 오시고요. 네, 우선은 부모님 중심으로 네, 부모님만. 초대하고요. 결혼한 친구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네.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모임은 사실 좀 발전하면 좀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회사가 들어가면 이제 결혼을 많이 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모임. 부모님들이 가장 뿌듯해하는. 그럼 대표님 부모님도 오시는 아, 예, 당연히 매년 아, 오시고 네. 계시고요. 그럼 대표님 결혼하실 때도 1,000만 원은 아, 당연하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도 반은 저를 위해서, 저도 타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가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드는데 궁금할 것 같아요. 인재 채용을 어떻게 할까? 어떤 기준이 네. 있을까? 궁금한데. 복지가 좋은 회사들의 이제 반대급부가 뭐냐면 채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희 조직 문화는 이 시대의 정답이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럼 요걸 기억하시면 채용이란 것은 이 특색이 있는 뚜렷한 색깔을 가진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코드가 맞아야 되는 사람만 뽑힐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배경이나 학력이나 이런 나이나 성별을 보지 않습니다. 네.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게 얼마나 구직자들한테 힘든 말이냐면 실력만 봅니다. 근데 그 실력이 200대 1입니다. 기본 경쟁률이. 저희 중소기업인데도. 그러면 200명 중에 1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실력 중심으로 많이 보고요. 두 번째가 저희의 이런 동료의 기업을 돈 버는 장소로 보지 않고 돈은 그냥 따라오는 데고 네.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친구를 보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 회사의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각을 갖고 두 번째도 가치관 같은 건데 네네. 그런 가치관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몇몇의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밖으로 기사화된 이미 알려진 질문 중에 저희가 항상 묻는 질문이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무릎팍도사처럼 물어요. 네. 이렇게 하죠. 저는요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 저희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네. 이 질문은 항상 마지막에 합니다. 무릎팍도사처럼. 네네. 왜냐면요. 이 질문을 하면 항상 모두가 멋있는 꿈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눔과 어쩌면. 네, 그렇죠. 근데 저희 면접은 거의 1시간 정도 진행되거든요. 자기가 꿈을 얘기했는데 앞에 들었던 59분 동안 했던 얘기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꿈이었던 거죠, 이 친구는. 네. 저희가 원하는 사람은 가난했든 힘들었든 성공했든 성취하지 않았든 그 꿈을 위해서 이 젊은 날을 드라이브 해온 사람을 뽑는 거죠. 사실 저희한테는 테스트죠.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일관된 삶을 네네. 살았는지를 그냥 남이 주입시킨 꿈, 언젠가 이룰 꿈이 아니라 제가 제 이념이 있는 것처럼 그 꿈을 오늘 이루고 왔던 그 인생 이야기하고 마지막 꿈이 매치되었으면 저희는 신뢰합니다.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꿈이죠.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혹시 정말 꿈의 직장이고 이런 네. 퇴사사가 있었나요? 예, 있죠.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네. 야. 궁금했어요. 왜 퇴사했어요, 그 왜 사람들은? 나갔어요? 퇴사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런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막상 들어왔는데 네. 여기는 동료를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나쁜 말은 아니고 약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좋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사실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저희 아이템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큰 회사가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에이전시 업무를 많이 띱니다. 누구 대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준다든지 IT에서는 사실 모두의 꿈이 서비스, 자기 서비스를 하는 게 그렇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힘들어서 나간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복지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이 복지를 시작할 때 저희가 외쳤던 저희 직원들, 이사들과의 다짐이 good to great가 아니라 네? good in great를 한번 실현해 보자.
선하고 좋으면서도 그레이트한 회사를 만들어 보자. 근데 사람들은 기존의 조직들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시스템이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한 축하고 복지와 나눔과 행복이라는 이 정서적 축이 서로 이론적으로 상반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지난 산업화 이후로 통계가 그렇게 네,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항상 통계를 벗어나는 것이 세상이고 통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 저희 회사는 사람이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집중이 되는 문화를 추구하죠. 그러면 저희는 그런 통계를 벗어나서 이 상반된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융화되지 않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융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동료애를 강조하고 팀을 강조하고 친구와의 경쟁을 회피하지만 저희 친구들은 지금 저희 업계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항상 새로운 걸 내놓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게 그냥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있죠. 이 좌파와 우파의 성향, 논리적으로 정치학을 이야기할 때 많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마음을 뜯어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우파적 성향이고 그렇죠. 어떤 맞아요. 영역에서는 네. 좌파적 성향인데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융화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시스템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게 그냥 이 친구들의 문화에서 개인의 바람 문화에서 자기들끼리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그냥 잘 융화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Y란 질문도 안 던져요. 네. 그냥 원래 이런 게 우리 집안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누가 볼 때는 이제 종교 집단 같이 들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네. 근데 얘기하지만 종교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저희 회사 아 근데요. 직원들은 무교가 많고요. 저는 지금 전 제일 궁금한 게 그 복지 아까 네. 복지 얘기도 복지가 그 회사 이익의 네. 순이익의 80%를 네네. 직원들한테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네. 법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사 더 커지면 주주들도 생길 텐데 네, 맞습니다. 주주들이 그런 거를 순이익의 80%를 네. 직원들한테 준다는 걸 주주들이 과연 허용할까?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저희 회사가 네. 투자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럴 겁니까? 제 고민인데요. 네, 그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아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업계 인정을 받으면서 사실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지 않아도 정말 굵직한 투자자들이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또 찾아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고민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투자자 들어오면 섞이잖아요. 네.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투자 의향서에 그게 사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야. 근데 그런 투자자가 있을까? 저도 사실은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지만 세상이 함부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 의견이니까 음, 다행히 그래도 천운이 따랐는지 음, 매년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지 않아도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근데 것 어떻게 보면 제조업은 아니니까요.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과 뭐 창업자님이지만 그래도 서로 하나의 파트너처럼 네네. 이렇게 되면 파트너들끼리 만드는 게 로펌이라고 하면 펌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서로 이제 유한회사처럼 나눠 갖고 하잖아요, 네네. 다. 네네. 어차피 그런 형태로 나중에 뭐 발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정신은 그런 쪽에 더 네네네.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대주주인데 네. 제가 이게 이사님들도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각 팀의 실장님들이 이사님들인데 그 실장들도 참 마음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주주들 배당금 갖지 말자 그랬거든요. 근데 첫 해부터 다 월급 주고도 이익이 남았어요. 네. 다 순이익이 남았는데 몇 억이 남았는데도 첫 해 그 젊은 애들이 알았어 안 받아. 열심히 한 만큼만 가져가자.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참 재밌는 회사죠. 근데 아주 뭐 그런 이제 좋은 것 같지만 네. 또 보면 이제 회사가 창업 공신이라든지 네. 그 기득권을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보통 회사가 보통 이제 보면 지금 처음에 아무래도 처음 했을 때 고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창업 그런 거 없어 공신 없어 네.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네. 똑같은 데서 똑같이 그냥 다 평가하고 네네. 그래서 해줄 거야 하면 되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 인간이기 회사는- 때문에 섭섭할 네.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공신제도가 절대 없고 제가 매 주간 회의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먼저 들어왔다고 없고 그냥 누구든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지향한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의 회사에서는 도저히 상식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냥 회사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가치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그걸 공표했고 그냥 그게 저희의 비전이었던 거죠.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면 회사가 잘 되기 전에도 이미 나갔을 겁니다. 네. 근데 남아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가치에 동의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그냥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네. 그냥 아주 쉽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저희는 직장인들은 늘 평가를 받잖아요. 매년마다. 이제 네. 그러면 그런 평가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저희도 평가는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제가 나름 경영학 출신, IT에서는 개발자 출신의 대표들이 많은데요. 디자이너나. 저는 경영학 출신 대표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제가 컨설팅을 좀 해봤었기 때문에 네. 대기업 못지않은 대기업의 핵심만 딱 끄집어내는 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징 시켰죠.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게 합니다. 저 대신에 냉정하게 해서 냉정한 결과에 나오고요. 아주 팩트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신에 저희가 지향하는 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네. 부장이라 해서 어떻게 하고 쟤는 진급 작년에도 물 먹었으니까 이번에 시켜줘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아주 오픈된 지표가 있고 오픈된 지표에 의해서만 딱 모든 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의 결과를 묻지 않는다. 정말 안 물어요? 네, 묻지 듣는 않습니다. 거 저희한테 약속. 다들 이렇게 메시지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저희 홍보 팀장님 와 계신데 한번 여쭤보세요. 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조심하고. 네. 그건 뭐냐면 저희는 약속처럼 막 규칙처럼 묻지마 한 게 아니고요. 그 의도를 얘기합니다. 저희의 예를 들면 이 주간회의 시간은 제도를 공표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의의를 얘기하고 정신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지키려고 규칙을 하면 너무 힘든데 그 의도를 알면 지켜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하죠. 자, 이제 Q&A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질문 하나씩만 하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네. 네. 뭐 지혜 씨. 네. 그 책을 보니까 20대 초반에 이렇게 꿈을 이미 가지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토크를 들어보면서 되게 갈고리가 많으신 거 있잖아요. 그 테레비 보면서의 그 한 장면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큼. 네.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20대가 아니라 이제 30대 기성세대들의 그 룰 안에 있던 분들이신데 사실 이제 좀 나가고 싶지만 이미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뭐 30대 이상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너무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했지만 제가 1000명의 대학생을 만나면 벌써부터 제 눈에도 얘는 되겠다. 나중에 성공하겠다. 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다. 네. 이런 게 보여요. 보이세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거든요. 인생은 개척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벌써 이제 어른이 되어가나 봐요. 그런 사고관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되겠다라는 친구는 능력이 타고났거나 대신 조금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재능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 인생으로 좀 설명드리면 저처럼 제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약간 좀 인생을 뜻깊게 사는 사람들. 작은 삶의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많은 대학생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요. 언젠가 나도 요즘 유명한 강의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저분의 얘기처럼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명분이나 계기가 내 인생에 찾아오겠지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네, 어릴 때부터 명강의를 듣고 자랐고요. 이 친구들은 오픈 강의 시대에 또 태어난 겁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강의를 뜻깊게 깨닫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 친구는 너무 당연한 시대입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핸드폰으로 인강을 봤던 친구들이고 인강을 보면서 유명 강사들의 스피치를 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있는 거죠. 나도 언젠가 인생의 명분이 찾아오겠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겠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십니다. 인생의 명분과 극적인 계기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되고요. 막 갑자기 막 내 앞에 천둥번개가 바로 요 앞에 꽂아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저처럼 스쳐가는 그냥 TV 하나 보고도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 친구의 말에 듣고 그냥 제가 마음이 좋아서 타고날 때부터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친구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눈빛을 바라보는 거죠. 넌 공부해라 할 때 그래, 이게 내 인생의 계기인갑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거 한번 계기로 삼자.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재능은 아니니까 한번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스스로. 보니까 관찰력이 되게 대단하신데 네. 이제 페이스북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뭐 패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패친들이 이렇게
담벼락이나 글을 보시면 네네. 대학도 나옵니까? 네. 아, 네. 이 사람 요거 네, 되겠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 솔직히. 제가 약속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 실수를 많이 했죠. 사람은 평가가 되지 아, 않습니다. 네. 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보를 유출해내는 거죠. 뭐 셜록에 있는 것처럼 넥타이의 핀을 보고 내게 필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처럼 저도 네. 정보만 유출한 거지 사람을 평가하지는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그리고 그 한국의 꿈의 직장이라고 했을 때 핸드 네. 스튜디오 말고 다들 요즘 떠오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제니퍼 소프트라는 네, 네. 회사가 있을 건데 대표님에게 제니퍼 소프트란 어떤 존재인지. 선의의 경쟁자 같은 아.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니퍼 소프트가 알려지기가 작년인데요. 막 그 한 다큐멘터리에 나오면서 네네. 예, 그 검색어에 올라갔는데 그 전부터 저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도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 전부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갑자기 한 게 아니라 태생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원영 대표님도 잘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굿컴퍼니라는 모임이 있어요. 네. 이런 회사를 지향하는 대표들끼리의 또 이 백단의 모임들이 있어요. 그럼 제니퍼 소프트 이원영 대표님이 그 모임을 또 만드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저도 그냥 초대돼서 막내로 거기 들어갔었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남들한테 딴 건 제가 자랑하는 거는 좀 사업하면서 자랑할 수 없거든요. 언제든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 하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요거는 좀 선의의 경쟁을 해도 되겠다. 네. 그러면 사회에 좀 영향을 받겠지. 짧게 조금만 길지만 얘기 드리면 굿컴퍼니라고 저희가 페이스북에 저희 홍보팀장님 와 계신데 막 제가 외치면 누가 제일 자극받냐면요. 다른 회사 대표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그 글을 보고. 맞아요. 혹시 우리 직원이 이 글을 보고 있진 않을까. 좋아요를 네, 좋아요. 자기 직원이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진짜 미묘한 거 있잖아요. 네. 핸드스트에는 간식을 24시간 주고요. 커피를 사주는 네, 맞아요. 좋아요를 놓고 댓글을 달면 그 직원은 그 회사 대표랑 친구니까 네. 보는 거죠. 네. 아, 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거 보고 찔리라고요. 네. 왜냐면 간식을 예를 들면 한 달에 30명이 먹는데 드는 비용이 4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네. 처음에 한 달에 100만 원 듭니다. 엄청 먹거든요. 치즈리 먹다 지금. 근데 3달 정도 되면 알아서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분들. 근데 회사 입장에서 한 달에 40만 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로 직원의 만족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선의의 너무 경쟁. 수긍하고 계신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과장님이 좋아요 눌렀던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기는. 아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것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EO라든지 회사 사람들은 가치관 사실 네. 옛날 20세기에는 기업할 때 가치관이라는 건 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잖아요. 네네. 요즘 보면 가치관이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앞으로 이제 뭐 자본주의도 바뀐다 그러는데 네. 21세기에는 지금 네. 같은 그런 회사들이 네. 많아지려 보십니까? 추세로 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의 네. 지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기업은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기사에 신문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다 공유하는 거죠. 네. 지금 대학생들은 굿컴퍼니 제니퍼 소프트도 유명해졌고 뭐 여행 박사라든지 네. 이 굿컴퍼니 모임들이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회사가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문제다. 네. 그 문제다. 네. 그 정도는 해줄 줄 알고 오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대 수준이 이제 대학생들이 높아지면 대기업 인사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좋은 인재를 네. 유지하려면. 네.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 고민이 신입사원이 1년 미만 사이에 이직하는 유출되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펼친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의 흐름. 자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람분은 손 들고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자 질문할 분 질문 손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질문. 네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얘기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 좀 배용준을 닮으신 듯. 네. 네, 오늘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근무 평가를 굉장히 냉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준 자체가 이제 대기업에서 따오긴 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 네. 그 근무 평가 기준 자체 항목들을 좀 다양화하거나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사실 평가를 하는 이유가 다른 회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을 주기 위해서 하고요. 하나는 말 그대로 벌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 평가는 벌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게 제도는 있지만 모두가 수긍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거죠. 이 제도에 저희 이 항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절대적인 업무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이 회사가 매출을 올렸던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많이 수행했는 이 절대 양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양과 퀄리티에 대한 요 기본적인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저 이상한 평가가 있는데 지난 평가 대비 이 친구만 봅니다. 비교가 아니라 너는 그동안 뭘 했니?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뭘 했고 어떤 도전을 했고 예를 들면 똑같은 TV 앱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적는 거죠. 요번에 이 TV 앱 디자인을 할 때 모두가 이렇게 가로로 디자인을 할 때 저는 한번 엣지 있게 오른쪽에 세로로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퀄리티를 떠나서 시도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그냥 새로운 시도 1점, 2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이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중간 관리자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죠. 맞춤형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저희의 근태나 업무나 이런 것들 평가하는 거고요. 저는 이 항목에서 좀 더 세밀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항목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일반 논리입니다. 경영학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변수가 많아질수록 오류율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항목 기준들을 굉장히 많이 나눈 게 컨설팅의 진화론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항목만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확한 평가는 그 개인하고 이제 오히려 더 평가 항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맞춤형이고 그 사람의 귀를 기울이고 그때 당시에를 유추해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항목이 더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나는 대표로서 앞으로 직원들이 많아지고 커질수록 싸우겠다. 뭐와 싸우겠냐면 그 욕심. 회사가 커지면 체계화시키고 싶은 욕심과 싸우겠다. 대신에 너희는 체계화되지 않더라도 너희의 스스로 저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고요. 자유를 스스로 규율을 정해서 너희가 살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매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멋지다. 자, 또 온라인에서 권성진, 저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마이크 전달해 주고요. 권성진 온라인에서 권성진께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과 조직의 목표 달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40시간이라고 있는데 네네. 지키고 있으신지? 아니요, 안 지킵니다. 야근이 많습니다. 야근이 많은데. 네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주 40시간을 넘으면 야근비를 제공한다든지 네네. 다른 어떤 항목이나 아니면 사전 합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저희 이제 전문가가 들어오면서 회사의 취업 규칙을 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개편을 했거든요. 거기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취업 규칙을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희 담당자한테 요청하면 드릴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뭐 3달 줘야 된다. 막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그러면 저희는 한 6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배수를 다 늘려놨습니다. 지킬 건 다 지키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IT이기 때문에 야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동의를 얻는 네. 방법으로 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네, 저자님께서는 경영학도라 그러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 TV 쪽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그 네. 계기를 좀 알고 싶네요. 네,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그냥 나중에 사업이나 할까 이런 누구나 하는 빈말이었지 진짜 회사를 이끌 생각 없었고요. 네. 다만 저는 경영학이다 보니까 팀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누구나 다 팀 프로젝트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정말 꿈꾼다. 베스트 팀을 만들 그날을. 나랑. 그 팀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도 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했고 제 팀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제가 여러 회사를 돌아다녔는데 공장도 갔었고요. 그 뒤부터는 제가 그때 얼음 아저씨 보고 네. 나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어요. 월급을 100만 원 준다 해도 다녔었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간 게 IT 회사인데 그 IT 회사 벤처 회사였는데 IT는 강한데 경영 쪽에 좀 전문가가 없으니까 제가 경력도 없는데 사업기획 팀장으로 네. 벤처니까 어린 사람들이 모이는 벤처니까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IT를 좀 알게 됐고 거기서 팀을 만난 거죠. 지금 창업 멤버들. 네. 그래서 IT로 하게 된 거예요. 아. 좋은 사람들하고 모여 있고 마음이 잘 맞으면 돈은 따라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항목은 어떻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꼭
꼭 뭐 어떤 그런 사업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네. 사람들 간의 어떤 네. 그 조직체, 어떤 협업, 네, 새로운 네. 협업 그런 것에 오히려 더 이렇게, 희열을 많이 희열을 많이 느끼는 느끼시는 것 것 같아요. 예. 자, 또 그 온라인에서 지금 박미숙 씨가 이분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네. 정신 연령은 심리 전문가가 인정하는 20대라고 합니다. 어. 네. 입사에 도전해도 될런지. 네, 나이는 저희는 네. 보지 않습니다. 네. 특히 제가 만약에 평균 연령이 높아도 괜찮아요. 뭐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네. 나이는 안 보십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 정직원 중에 2명이 19살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 충분히 나이를 바치고 있습니다. 다시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친구가 11월 1일부터 근무해요. 2명이. 네.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을 그러면 실력은 좋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19살짜리가 그렇죠. 소위 그 들어보셨는 게 마이스토고라고. 마이스터였죠. 네, 이 친구들이 마이스토고 2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구나, 개발자. 네, 개발자인데 이 친구들은 3년 내내 교수님들한테 프로그래밍 수업 들은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나이는 상관없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희 회사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강연 백도시에도 나가고 막 실시간 검색어 1위도 몇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문의가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거든요. 학력도 보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청년들이 막 열광해요. 내가 찾던 회사다. 그럼 제가 묻죠.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공평한 세상이 왔는데 그럼 넌 준비되어 있냐 물으면 아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실력, 자기 배경 말고 이력서에 쓰던 나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런 거 다 빼고 심지어는 어떤 친구를 떨어뜨렸는데 그 친구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에요. 네. 그 친구가 드라마에 나올 법해서 전화 왔어요. 항의 전화로. 도대체 누가 붙었냐고 나를 떨어뜨려. 그런 전화가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왔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자기 실력으로 믿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질문. 네. 10대가 저거든요. 네. 집에 가서 제 실력을 한번 점검하고 회사도 한번 보고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또 그래서 앞에서 계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40대 같지는 않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요. 인터뷰하실 때 대표님 마지막 질문이 이제 꿈에 대해서 질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듣고 저도 감동을 네. 받았는데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제 꿈은 직업이나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꿈은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어떤 직업을 가져도 되고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배경에 다 들었겠지만 공장에서 일하든 뭘 하든 이건 빈말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꿈은 뭐냐면 어디에서 뭘 하든 청춘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네, 어떤 분은 청춘은 불의에 굴하지 않는 거다라고 네. 정의하면 그러면 전 그렇게 살 겁니다. 어떤 분은 청춘은 항상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다 그러면 그게 제 비전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까 전에 직원 30명이라고 네. 하셨나요? 그럼 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30명에 대한 각각의 꿈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좀 기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 CTO부터 얘기하면 저희 CTO는 명찰에 하얀 이 자기 사진에 하얀 백발을 그려놓고 옆에 아이패드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대. 그 친구의 꿈은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꿈입니다. 그 옆자리에 있는 이건희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삼성전자 회장님입니다. 그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네.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친구는 저희 기획팀에 있는 지금은 자회사로 간 친구인데요. 박현주와 이승찬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기획팀의 거의 실력자였습니다. 네. 스마트 TV 업계에 처음 발을 내디뎌서 서비스 기획자로 새로운 분야를 뚫은 친구인데 이 친구 마음에는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 꿈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이 친구들 첫 직장이 방송국 PD였습니다. 둘 다 같은 방송국 PD였는데 그 PD 생활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르게 시키는 대로만 찍어내야 되고 막 맨날 편집하기 바쁘고 이러니까 나와서 저희 회사에 온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배워서 정말 열심히 잘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꿈 이야기를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그 영상을 통한 꿈이 있는 거예요. 영상을 다루고 싶다는. 네.
그래서 그 친구 그래서 자회사를 만든 게 자회사를 영상업체를 만든 게 저희 회사의 꿈이 개인의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회사에서 돈이 수익이 남았으니까 그 돈을 줄 테니까 너희끼리 영상업체 만들어. 그래서 그 영상업에 꿈이 있는 친구 5명이서 그 제 친구가 대표로 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 핸드 스튜디오는 주관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구성원들의 어떻게 보면 각 개별의 성장 학교? 네. 학교 같은 느낌 들어요. 진정한 평생학습 센터처럼 각 개인들이 그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네. 하면서 같이 또 시너지도 나고 네네. 그런 게 이어서 할게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꿈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노력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직원들이 이제는 한 회사에서 뼈를 네. 묻겠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네네. 그럼 언젠간 떠나 보낼 준비를 하셔야 네네. 되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은 방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설립을 해주면서 네. 그 직원분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네. 근데 뭐 막연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물론 그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막연한 꿈이라고 네. 했는데 제가 일단 질문 자체를 음. 다르게 틀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을 살아야죠. 네. 그리고 이 친구의 10년 후에 음. 지금 30살 동생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꿈을 이룰 때가 40살이라면 그 40살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40살에 이룰 꿈을 오늘 살았기 때문에 40살에 그 꿈을 이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제 인연이 제가 기독교도 같지만 불교도 같은 게 이 인연이 1년만 주어졌다면 저는 1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 친구에는 그 친구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세상이 있고요. 저는 저랑 맞닿은 그 인연에서의 세상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또 다른 분 뒤에, 네, 뒤에, 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그 고정욱 박사님 통해 가지고 네. 페이스북 올라오신 거 보고 특히나 네네. 더 반가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굿컴퍼니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런 쪽과도 연관돼서 하는 게 그 좀 이제 많이 알려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건 네. 이제 추후 문제고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제 책도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만의 정의하는 성공의 정의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면 한 권만 좀 이제 네, 네. 봤을 때 감명 깊은 책을. 장애인 차별법 금지에 저희는 동참하는 게 없지만 이번에 덕분에 홈페이지를 다 개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근데 제가 가진 성공의 정의는 너무 도덕 교과서적인 거라서 대답을 해도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기억을 잘 하는데 저 오늘 행복한가가 저한테 성공의 정의인 것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 제가 아직 젊으니까 아직 인생의 연륜이 없으니까 제 나이대로 할 수 있는 경험을 다 들어서 대답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떠냐면요. 고생을 사서 안 하고요. 고민을 사서 합니다. 그래서 고생은 몸이 움직이는 건데요. 미래의 고생을 미리 사서 해야 되는데 오지도 닥치지도 않은 미래 고민을 사서 지금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과제로 살아온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때도 그랬어요. 네.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이 기성세대가 저희한테 교육 방침이 꿈을 강조하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꿈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제가 고등학교 세대였어요. 꿈을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더 세련돼진 거고 이런 강의도 열린 거고. 근데 이게 미래지향적 제시인데 그러면서 하나 놓친 게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 그 기성세대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던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늘에 당연했던 걸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지키고자 하는 게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가, 오늘 가슴 뛰는가, 오늘 행복한가, 오늘 분배했는가. 저희 직원들한테 네. 나중에 잘해줄게, 돈 벌고 잘해줄게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 뭐 그런 것들 제 인생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네. 자, 또 질문 뭐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너무나 멋있는 분 만나서 정말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그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거는 그건 정말 큰 깨달음이거든요. 저같이 이제 나이가 좀 전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깨닫기가 수많은 그 착오를 겪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현재 오늘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네. 늦게 깨닫거든요. 근데 벌써 깨닫았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박수를 막 크게 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멋있는 회사를 꾸리고 또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현하고 계신데 제가 막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네. 그러면 지금 본인의 회사 예를 들어서 못 들어온 사람들 네. 탈락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다른 회사를 가라 그러면 어떤 회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제 월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대답 자체가 생각도 안 해봤고요. 즉석에서 안 해본 생각을 대답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요즘 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3, 4포탈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강의가 소개되기 시작하고 네네. 막 이러면서 네. 그게 연예인들도 잘 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동안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와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의 답을 저한테 다 묻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사는 한 사람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라고 산 적도 없고 정답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청년입니다. 다만 저는 제 인생만 지킬 수 있는 용기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친구들 2년이 있어서 아까 그 분이 질문해 주셨던 거에 미처 답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모든 직원의 사업 방향과 맞지 않는 모든 직원의 꿈을 다 배려하는 거 아닌데 저희는 채용 자체부터 꿈이 있더라도 저희의 회사가 있는 사업 아이템이나 확장 가능성이 꿈의 연계성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성이 있는 친구 모으기 때문에 영상은 저희 회사랑 너무 다른 것 같지만 스마트 TV 자체가 방송 장비이기 때문에 영상은 원래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또 다시 답을 드리면 저희 못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냥 제가 종교는 기독교인데 약간 불교적 개념이 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커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인연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축복은 빌어줄 수 있죠. 저 친구들에게도 뭔가 저에게 있었던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 이상은 생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가 가진 세계에는 충실하지만 네.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네. 약간 무관심 이렇게 무관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 예. 그래서 단어가 좀 격이한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가치 실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대학교 때 학교 전체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꿔갑시다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심지어는 기숙사에 올라가는 계단마다 붙여놨고요. 커피 자판기 종이컵을 보면 종이컵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있고 시험을 치면 시험지에 Why not change the world가 있고 세뇌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세상하고 변화예요. 저희들끼리 4학년끼리 토론을 이제 4학년까지 올라가면 이제 뭐를 알게 되냐면 세상이란 단어의 철학적 실체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꿔가자 할 때 세상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99%가 이 단어를 들을 때 세상을 떠올릴 때 그 이미지가 저기 세상, 지구본. 예, 저기 세상이죠. 근데 철학적인 의미에서 세상은 그 세상은 당신의 세상은 아닌 거죠. 그렇지. 내 세상은 그냥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나에게 진짜 세상은 내가 오늘 갈 수 있는 직장이면 거기까지가 세상인 거예요. 내 친구들 10명이면 10명이 내 세상이지 저기 강남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세상이 아닌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자 할 때 그 막연한 그 전부를 다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슬로건을 외칩니다. 내 세상을 바꾸면 되니까 Why not change the myself? 그게 유일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제가 졸업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질문해 주셨던 저희 회사에 들어온 친구는 어떻게든 바꿔내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얘를 물론 마음에 들어서 뽑았지만 더 청년답게 만들고 끝까지 꿈을 잊지 않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 밖의 세상은 사실 지금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커버할 수 없는 인연인 거죠. 네. 다음에 이제 뭐 질문 또 없으시면 좀 많이 질문은 아니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갑자기 아이디어 떠오르는데 지금 스마트 TV 앱을 만드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북프롬 컨텐츠 괜찮잖아요, 그죠? 네네네. 우리 되게 이 컨텐츠를 네. 이걸 아주 스마트 TV 네네. 그쪽이랑 같이 연계하는 네. 앱을 저희랑 같이 만들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비즈니스니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해도 안 되네. 맹처럼 제가 지켜야 될 가족이 40명이라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11월 달 이제 저희가 북포럼 이제 대전에도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북포럼의 대전 그 임수열 저자님의 살아나는 절대 습관 대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북포럼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도에 계신 분들, 그쪽에 계신 분들은 뭐 대전에도 직접 가셔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태원인 저자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이게 저 위에가 30살 된 아들이고 위에가 이제 어머님이세요. 어머니랑 같이 세계일주한 거죠. 세계일주하고 그 책을 쓴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아들이랑 어머니가. 그래서 태원준 저자하고 아마 모친도 같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0일 날에는 유량도 저자 첫 번째 질문. 그다음에 27일 날에는 차이나 마켓 코드 중국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저희가 여러분들 그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지금 오늘 김영서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오늘 자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면 유니버스 스탠다드라서 이게 농인들 청각 장애인 분들이 여기 지금 듣고 계세요. 타이핑을 쳐주기 때문에 오늘 토크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것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자원봉사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그룹에서 나 한번 자원봉사 하시면은 같이 이런 공유 문화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서 치는 거는 사실 여기 오시는 농인분들은 들으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농인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청각 장애인이 몇만 있을 것 같아요. 청각 장애인이 대략 5천만 인구에서요. 청각 장애인이 네? 500만? 네, 우리가 2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0.5%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나중에 자원봉사 모집할 건데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320회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보기를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 때 유튜브에 보면요 자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시간 반을 다 자막을 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하는 것도 사실 1시간 반 엑기스만 뽑으면 한 15분, 20분을 편집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자막을 우리가 만들면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청각 장애인분들도 다 우리 북포럼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전 세계 또 영어로 누가 해주면 그죠? 전 세계 시각 장애인 볼 수 있는 거죠. 청각 장애인들이.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온북 TV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책 케이블 방송이에요. 여기랑 저희 북포럼이 이제 저희가 전략적 제휴로 같이 맺어가지고 앞으로 저희 이 방송 콘텐츠가 이 케이블에도 나가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는 12월 달에 우리가 북나눔 파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좀 이렇게 대외적인 행사들은 같이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공지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빼빼로데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11월 다음 주 월요일이 빼빼로데이예요. 11월 11일.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온북TV에서 빠삐로데이를 만들었어요. 빠삐로데이. 빼빼로데이, 빠삐로데이. 빠삐로데이 뭐냐면 빠삐로라는 게 파피루스 해가지고 라틴어로 이게 뭐 책 관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11월 11일 날에는 롯데 제과의 빼빼로를 선물하지 말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1월 11일 날 서로 책을 선물하자. 네, 그래서 이거 제 북포 그룹에다 공지할 건데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빼빼로 줘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이제 아는 자기가 어떤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네.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 북포럼 페이지는요 컨텐츠를 공유하는 데고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지금 한 3,200명 되는데 저자님도 여기 한번 여기서 인사만 좀 해주세요 나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이따가 끝나고 우리 간단하게 스탠드 파티 하겠지만 여기서 서로 뭐 명함 주고 받아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소통을 좀 그룹에서
자기 회사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 관심 있고 그런 거 좀 써주시면 서로 같이 소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팟캐스트라든지 에브리트 볼 수 있고 앞으로는 그 아까 원북 TV 그런 데서 볼 수 있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제 나중에 공지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이제 북포럼을 여기 압구정이 아니라 각 지역에 각 지역마다 이런 문화를 좀 만드는데 같이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해주신 MC분들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분은 지금 이현 씨는 오늘 처음 MC 보는 거예요. 잘 보죠,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도 맨날 팟캐스트만 보다가 오늘 처음 여기 이 자리에 앉은 건데 여러분들 항상 MC 자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11월 달 방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MC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담당 다 PD들 있으니까 PD들한테 쪽지로 나 이게 MC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곤 하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 책을 쓸 때도 되게 두려웠거든요. 제가 책을 쓰면서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요. 30살이 책을 쓴다는 건 교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 뭐 얼마큼 살았다고 책을 쓰겠습니까? 그냥 제가 교만한 짓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아직도 부끄럽고요. 그냥 이런 젊은이도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너무나도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해 주시고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